어느 날 갑자기 세계 무역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행정부가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고위험 협상 게임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대담하고 치밀했던 플레이북, 그 핵심 전략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날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해방의 날 선언.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쇄적인 양자, 무역 재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이게 그냥 정책 좀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그래도 나름의 규칙이 있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거친 교섭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선전포고 같은 거였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런 파격적인 움직임 뒤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소위 말하는 그 플레이북이 하는 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관세 플레이북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이 강경 교섭 전략, 도대체 어떻게 설계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깔린 철학, 그게 바로 이 강경 교섭이라는 겁니다. 무슨 공정함이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딱 쥐고 그걸 휘두르는 게 최고라고 보는 접근 방식이에요. 이 전략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인 5단계 알고리즘으로 움직여요. 첫째, 원칙보다는 무조건 힘이 먼저다. 둘째,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셋째, 그 힘을 믿고 원하는 걸 당당하게 주장한다. 넷째, 여기에 저항한다? 그럼 가차없이 응징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대중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해서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각 단계가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표가 그 관세 플레이북의 구체적인 전술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잠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제로섬 프레이밍 같은 거요. 협상을 우리 편 아니면 적 구도로 만들어서 국내 지지를 끌어모으는 거죠. 또 전략적 예측 불가능성도 있어요. 일부러 혼란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표에 있는 하나하나의 전술들이 모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강경교섭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들이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의 또 다른 핵심, 바로 따로따로 만나자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가 모이면 이런저런 규칙이나 연합 때문에 미국의 힘이 약해지지만 1대1로 만나면 미국의 그 압도적인 힘을 그대로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플레이북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볼까요? 심지어 오랜 동맹국들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연합과의 자동차 관세 문제였죠. 한번 보세요. 미국이 유럽 차에 매기는 관세는 2.5%인데 유럽은 미국 차에 무려 10%를 부과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서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 플레이북이 얼마나 교묘하게 공동체를 흔드는지 아세안 사례를 보면 정말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우린 하나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날 오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먼저 백기를 든 거예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협 앞에서 굳건했던 연대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고요. 다른 나라들도 뒤처질세라 너도 나도 개별 협상에 뛰어드는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압박 앞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럼 손 놓고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자, 이제 시점을 반대편으로 한번 옮겨보죠. 그들의 대응 전략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분석가들이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공개 비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기회를 막아버리는 실수가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을 볼까요? 처음엔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면서 단결해서 강하게 나왔죠. 하지만 결국 이 연대는 깨졌습니다. 왜냐? 미국의 압박이 EU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자동차 산업을 정확히 노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EU는 엄청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500억 달러. 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EU가 그 무서운 자동차 관세를 피하려고 이만큼 미국 에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규모입니다. 양보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중국은 좀 달랐어요. 여러 카드를 동시에 썼죠.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기구에 가서 이것 좀 보라 하고 호소도 하고 다른 나라들이랑 손잡으려고도 했고요. 그 결과는 뭐? 승리도 패배도 아닌 아슬아슬한 휴전, 즉 교착 상태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주 영리하게 대응했어요. 필요한 만큼의 보복은 하되 자신들의 방패막이로는 기존에 있던 USMCA, 그러니까 무역협정을 내세운 거죠. 힘 대 힘의 싸움을 규칙과 절차의 싸움으로 판을 바꾼 겁니다. 아주 똑똑했죠. 자, 이 모든 사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이 뭘까요? 바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맞서 싸우는 게 결국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일방적인 통보를 협상 테이블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한 수, 그게 바로 보복 주치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보죠. 이런 공격적인 전술이 단기적인 승리는 가져왔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또 어떤 윤리적인 질문들을 던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법의 가장 큰 위험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비윤리적 근시안. 말 그대로 눈앞의 승리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동맹관계나 국제제도, 시스템의 안정성 같은 더 크고 중요한 가치들이 망가지는 건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외형을 보세요. 단기적인 승리가 어떻게 미래의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맹관계는 금이 가고 WTO 같은 국제기구는 힘을 잃고 경제는 불안해지고 결국엔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힘으로 누르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인용구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챙기기보다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상할 책임이 있다. 이 강경교섭이라는 판 위에서 협상가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결국 이 모든 건 불균형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했던 하나의 충격요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의 신뢰 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을까요? 국제협상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